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뉴스 기사나 토론 영상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배경부터 쟁점까지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 이름부터가 좀 특이하잖아요. 노란봉투.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그게 2014년에 쌍용차 파업 노동자분들한테 그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이제 한 시민분이 월급 봉투 있잖아요. 그 노란색, 거기에 47,000원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죠. 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네. 이게 확 퍼지면서 이효리 씨 같은 유명인들도 동참하고 그래서 결국 한 14억 원 넘게 모금이 됐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좀 막아보자. 이런 법안 논의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랑 또 찬반 양쪽 입장, 그리고 해외는 어떤지 이런 것들 쭉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안 구체적으로 뭘 바꾸려는 건지 그 첫 번째 핵심부터 볼까요? 이게 소위 진짜 사장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라고 해도 실제로는 원청 업체가 그 노동 조건 같은 걸 실질적으로 막 좌우한다면 그 원청을 상대로도 교섭을 하거나 쟁의 행위, 그러니까 파업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간접 고용이 워낙 많으니까요. 현실을 반영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법적 분쟁 소지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그 합법적인 파업, 그러니까 쟁의 행위의 범위 자체를 좀 넓히자는 거고요. 네, 지금은 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조건 개선 요구만 합법 파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한데 앞으로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교섭하고 이게 잘 안 되면 합법적으로 파업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거네요. 네,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이거 기업 경영권 자체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마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일 텐데요.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게 핵심 쟁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개인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좀 제한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개인 조합원이요? 네, 그러니까 폭력이나 시설 파괴 같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합법 파업의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노조나 특히 개인에게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좀 막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례처럼 월급 한 200, 300만 원 받는 노동자한테 수십억 원 배상 책임이 딱 지워지면 이건 사실상 개인의 삶도 파괴되고 또 노조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액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 때문에 손실 본 건 분명한데 배상을 제한하는 건 이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칫 불법 파업에 그냥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거셉니다. 면죄부. 네, 예를 들어서 노조가 좀 계획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개인 조합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나요? 법원 판례 같은 걸로요? 네,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그 실질적인 지배력 원칙, 그러니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면 될 걸 굳이 법으로 이걸 딱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이죠. 오히려 법으로 만들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하청노조가 원청에 막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노동시장 구조가 오히려 대기업 중심으로 더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파업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기업 활동은 위축될 거다. 이런 시각입니다. 참, 입장이 첨예하네요. 그럼 해외는 좀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손해배상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실 이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프랑스가 예전에 한 1982년쯤에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위헌 결정이 나서 시행은 못됐어요. 아, 다만 프랑스는 우리랑 좀 다르게
정리해고 같은 경영상 문제도 쟁의 대상으로 인정은 해줍니다. 범위는 우리보다 좀 넓은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길은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사례가 좀 흥미롭다고 들었는데요. 네. 영국이 좀 독특한데요. 거기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선이요? 네. 노조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최대 한 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6억 원 정도? 그 정도 상한선이 있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막 수십억, 수백억 원씩 청구되는 거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꽤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책임은 묻되 그 한계를 딱 정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있지 않습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좀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하고 네. 또 기업의 재산권이나 경영활동의 자유, 이것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사용자를 어디까지 볼 거냐, 또 합법 파업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죠. 네. 그리고 이 논의는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치는 문제는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노동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노동자랑 기업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건지,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균형점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갈 건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의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랑 연결된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끝낼까 합니다. 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때로는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종의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고 기업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양쪽 사이에서 책임과 권리 보호의 균형점, 우리는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